재판이 끝난 후 내 친아들 김지훈과 그의 아내 박아영,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변호사 3명이 한패가 되어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나는 아직도 그날 김지훈이 판사 앞에 서 있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한다. 그 눈빛은 마치 남의 것을 훔치는 냉정한 타인의 눈빛 같았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한 푼도 가질 자격 없어. 이기적인 늙은 할망구. 그는 아주 작게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치밀한 계산이 가득했다. 마치 몇 달 동안 마음속으로 연습한 말인 것처럼. 그의 옆에는 내 며느리 박아영이 2팔을 깍지 낀 채 옅은 미소를 입가에 매달고 있었다. 그 미소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어붙게 했다. 그 세 변호사는 흡족한 표정으로 탁자 위에 서류들을 정리했다. 그들은 이겼고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처참하게 패배했다. 김지훈을 힘들게 키워낸 나의 단독주택은 사라졌다. 30년 동안 일하며 모은 노후 자금도 없어졌다. 심지어 노후를 위해 모아둔 은행 계좌까지 텅 비었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 판사는 서류에 서명할 때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그 차갑고 딱딱한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 인생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법원을 나설 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정말로 나는 갈 곳 없는 몸이 되었다. 낡은 천 가방을 메고 몇 시간 동안 정처 없이 걸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예전의 나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이수와 올해 62세 사별했다. 원래는 한 아이의 어머니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날 밤 나는 공원 벤치에서 잠들었다. 자고 싶어서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그날로부터 6주가 지났다. 나는 기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다. 팔빈 캔을 찾아 팔기 위해서였다. 알루미늄 캔과 플라스틱 병을 쉼없이 분류하는데 두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새벽의 찬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사흘 내내 굶었기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어쩌면 수치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릴 때마다 그 수치심은 불처럼 내 얼굴을 태웠다. 이 옷은 벌써 2주째 입고 있다. 냄새가 난다. 노숙자의 냄새, 실패의 냄새. 지금 나는 도심광장 근처에 버려진 상가 건물 아래에서 잠을 잔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광장은 김지훈이 어릴 때 내가 데리고 와서 놀아주던 곳이다. 내가 잠자는 곳은 원래 내 집. 김지훈에게 빼앗긴 그 집에서 불과 2블록 떨어져 있다. 가끔 생각한다. 내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어릴 적 아프면 내가 먹여줘야만 밥을 먹던 그 작은 아이가 어떻게 나를 집에서 쫓아내는 남자가 되었을까? 내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어떻게 단 한 번의 재판으로 산산조각 났을까?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이제 의미가 없다. 현실은 이렇다. 나는 이수와 지금 재활용품을 주워 다락방을 사먹는다. 나는 길바닥에서 잠을 잔다. 나는 투명인간이 되었다. 납작하게 찌그러진 알루미늄 캔을 며칠 전 주운 찢어진 비닐봉투에 쑤셔 넣었다. 봉투 한 구석에 구멍이 나 있었지만 아직 쓸만했다. 무거운 발걸음을 질질 끌며 재활용 수거장으로 향했다. 다리 너무 아팠다. 신발 밑창은 이미 달아해졌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거친 아스팔트 바닥이 발바닥을 긁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계속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 살아남는 것. 재활용 수거장 주인은 내가 내민 봉투를 받으면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캔들을 세고는 몇 장의 1,000원권 지폐와 동전 몇 개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손을 휘저어 나를 쫓아냈다. 그는 고맙다는 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나는 그저 또 다른 폐지 줍는 할머니일 뿐이었다. 특별할 것도 중요할 것도 없는 골목 어귀의 편의점에 가서 가장 싼 소보루빵 하나를 샀다. 점원 아가씨는 나를 연민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빵을 받아들고는 도망치듯 편의점을 빠져나왔다. 그런 눈빛을 견딜 수 없었다. 그 무언의 동정은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내가 처음 잠들었던 그곳이다. 천천히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빵을 먹었다. 다음 식사가 언제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공원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가족 단위의 사람들, 연인들, 뛰어노는 아이들. 나만 빼고 모두가 돌아갈 집이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초저녁의 서늘한 바람이 폐 속으로 스며들었다. 예전의 삶을 되짚어 보았다. 아침에 내 침대에서 깨어나고 익숙한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고 거실에 앉아 저녁 드라마를 보던 삶. 하지만 이제 그런 기억들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김지은이 이 모든 것을 가져갔다. 그는 이제 내 침대에서 잠자고 내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내가 힘들게 쌓아 올린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다. 눈을 떴다. 한 남자가 나에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내 앞에 멈춰서서 내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연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동정도 아니었다. 확인하는 듯한 표정에 더 가까웠다. 실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하면서도 부드러웠다. 이수아 여사님 되십니까? 내 심장이 쿵 하고 멈췄다. 몇 주 동안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사람처럼 눈을 마주치고 바라봐주지 않았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속은 혼란과 심지어 약간의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이 사람은 누구지? 그는 뭘 원하는 거지? 나는 어쩔 줄 몰라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뭔가 중대한 발표를 준비하는 듯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서류 가방을 열어 밀봉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두 손으로 나에게 건넸다. 이 여사님, 저는 정우진 변호사입니다. 제가 여사님을 3주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3주 동안이라니.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어서 그가 한 말은 나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했다. 여사님의 오빠 이건우 선생님께서 2달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여사님께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시가 1억억 원 상당의 별장과 6억억 원 상당의 현금 유산입니다. 세상이 멈췄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 6억억 원. 호화로운 저택. 내 오빠? 15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던 그 오빠. 가출한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그 오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해졌다. 여사님께서 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특별한 조건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이 여사님. 이 조건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봉투를 받아드는 내 손은 쉼없이 떨렸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 희망, 그리고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다. 살아있다는 느낌 같은 것. 나는 안에 든 편지를 꺼냈다. 이건우의 필체였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편지를 읽기 시작하자 내 몸속 어딘가 죽어있던 부분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세상이 무너지기 전 내 삶은 사실 아주 단순했다. 크게 부유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나만의 것이었다. 나만의 단독주택이 있었고 나만의 규칙이 있었고 나만의 소박한 평화가 있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을 만큼 익숙한 부엌에서 커피를 끓였다. 창문을 열어 햇살이 들어오게 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내 두 손으로 한 땀 한 땀 노력해서 산 것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35년 동안 살았다. 처음에는 남편 최지만과 함께였다. 김지훈이 8살 되던 해 최지만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는 나와 김지훈 단둘이 남았다. 나는 혼자 김지훈을 키워내며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다. 나는 회계사 사무실에서 25년 동안 행정보조로 일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절약하는데 능숙했기에 충분했다. 나는 한 푼이라도 아껴 쓰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김지우는 그 집에서 자랐다. 그곳에서 걸음마를 배우고
매년 생일을 보냈고 시험 공부를 하며 밤을 지새웠다. 나는 그가 잘하는 것을 보며 마음속 깊이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책임감 있고 다정한 좋은 아이였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어쩌면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엄마들은 아들을 볼 때 항상 눈이 멀어버리는지도 모른다. 김지훈이 30살 되던 해 박아영을 만났다. 어느 날 그는 박아영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완벽하게 웃었고 명품 옷을 입고 있었다. 옷가게에서 일한다고 말하는 사람치고는 너무 비싼 옷차림이었다. 그녀는 점장이라고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내 마음에 왠지 모를 꺼림칙함을 안겨주었다. 그 눈빛 속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고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야망 같은 것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녀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다. 그녀를 받아들이려고 했었다. 김지훈이 행복해 보였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박아영은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다. 잡담 같은 것, 조언 같은 것. 어머니, 이 단독주택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지 않으세요? 어머니, 지훈이가 어머니 재정 상태를 걱정해요. 지훈이한테 재산 관리를 맡기시는 건 어때요? 어머니, 이 나이에는 편하게 사셔야죠. 더 이상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나는 그때 그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걱정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너무나 순진했다. 만난 지 1년 후 그들은 결혼했다. 결혼식은 웨딩홀에서 열렸다. 그리 크지 않은 규모였고 비용의 절반은 내가 냈다. 김지훈은 어릴 적부터 내가 거절할 수 없었던 그 눈빛으로 나에게 간청했다. 엄마, 딱 한 번만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는 결코 갚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내 아들의 결혼식이었다. 나의 유일한 아들. 결혼 후 박아영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녀는 김지훈을 설득해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동의했다. 신혼부부에게 사생활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하지만 이어서 그들은 나를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제안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랑 아영이랑 상의해봤는데요. 이 집은 어머니께 정말 너무 커요. 방 3개 중에 하나만 쓰시잖아요. 차라리 팔아서 더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청소하기도 훨씬 편하실 테고요. 나는 거절했다. 그곳은 내 집이었다. 나와 최지만이 평생을 바쳐 남긴 추억이었다. 우리 가족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다. 나는 팔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더 교활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전략을 바꿨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서류 같은 거 잘 정리해 두셔야죠. 혹시라도 아프시면 어떡해요? 혹시라도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고요? 어머니를 보호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저한테 위임장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는 너무나 진심인 것처럼, 너무나 효자처럼 말했다. 나는 거의 믿을 뻔했다. 거의?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서명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나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했다. 이것은 그들을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다. 나는 박아영의 얼굴에 드러난 표정을 보았다. 그 위선적인 가면이 한순간 갈라지면서 그 밑에 감춰진 것이 보였다. 분노, 초조함, 그리고 노골적인 탐욕.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매주 찾아와 나를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지훈이 정장 차림의 남자 3명을 데리고 왔다. 변호사들이라고 했다. 내 재정을 관리하고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했다. 그저 절차일 뿐이라고 했다. 어머니를 위한 거니까 서류 몇 장만 서명해 주세요. 나는 그때 정말 지쳐 있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외롭게 느끼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의 방해물로 취급받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서명했다.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다. 나는 내 아들을 믿었기에 서명했다. 그는 절대로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에 서명했다. 크게 잘못 생각했다. 터무니없이 잘못 생각했다. 2달 후 나는 법원 소환장을 받았다.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김지훈에게 전화했다. 너무 당황스러웠다.
그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자기가 처리할 테니 법정에 출두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아무 일 없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 일 없기는커녕 법정에 출두한 날 나는 혼자였다. 김지훈도 있었지만 그는 내 편에 서지 않았다. 그는 박아영과 그 세 변호사와 함께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들은 나를 마치 낯선 사람처럼 마치 척처럼 바라보았다. 판사가 서류를 낭독했다. 내가 정신적으로 미약하고 내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며 내가 그 조항들에 동의했다고 했다. 모든 재산을 김지훈에게 명예 이전하는 조항들, 내 집, 내 예금, 모든 것을. 나는 입을 열어 설명하고 싶었다. 내가 무엇에 서명했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하고 싶었다. 내가 속았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너무나 미약하고 갈라져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다. 모든 자산은 김지훈 씨 명의로 이전됩니다. 이수아 씨는 2주 안에 그 집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1주. 내 인생에서 사라질 2주.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키워낸 그 아이의 그림자라도 찾아보려고 했었다. 아주 작은 죄책감이라도, 아주 작은 망설임이라도, 아주 작은 인간성이라도. 하지만 나는 그 차갑고 텅 빈 눈동자만 보았다. 이어서 그가 그 말을 했다. 아주 작게, 하지만 아주 또렷하게, 한 푼도 가질 자격 없어. 이 이기적인 늙은 할망구. 박아영은 웃었다. 변호사들은 서류를 정리했다. 나는 그곳에 앉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시체처럼 법원을 나섰다. 갈 곳을 몰라 몇 시간 동안 걸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 몇몇 지인들에게 전화했지만 모두 핑계를 댔다. 모두 바빴다. 내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모두가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공원 벤치에서 잠들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날짜 세는 것을 멈출 때까지 길거리가 나의 유일한 집이 될 때까지 그리고 지금 6주가 지난 오늘 나는 이 편지를 손에 쥐고 있다. 손은 여전히 떨린다. 내 오빠의 편지. 15년 전 결론 없는 싸움 끝에 집을 나갔던 오빠. 내가 길거리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 밖에서 엄청난 재산을 읽어낸 오빠. 나를 단 한 번도 잊지 않은 것 같은 오빠. 그의 친필로 쓰인 글자들을 읽으며 나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느꼈다. 희망 같은 것, 정의 같은 것.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느낌. 편지는 내 손에서 떨렸다. 나는 이건의 강하고 힘 있는 필체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15년이라니. 정 변호사가 내 옆 벤치에 앉았다. 그는 잠시 말없이 내가 편지를 읽는 것을 지켜보았다. 편지의 첫 줄은 마치 내 배를 강타하는 듯했다. 수아야,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고 그들이 마침내 너를 찾아냈다는 뜻이겠지. 내 눈에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걷잡을 수 없었다. 내 오빠가 죽었다. 이건우, 내 동생. 엄마가 야근할 때 내가 돌보던 작은 꼬마. 18살에 반항하며 집을 나갔던 소년.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지만 나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남자. 나는 계속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늘처럼 찔러왔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가 잃어버린 세월을 상기시켰다. 우리가 몇 년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 내가 너에게 빚을 졌다는 것도 알아. 네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내가 옆에 없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수아야,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해.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나는 멀리서 항상 네 삶을 지켜보고 있었어. 최지만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알고 지훈이가 자랐다는 것도 알아. 네가 그 아이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이랬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그 아이가 너를 어떻게 배신했는지도 알아.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가 어떻게 알았지? 그가 어떻게 김지훈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지? 6개월 전 나는 흥신소에 의뢰했어.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네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어. 조사 결과는 나를 경악하게 했고
동시에 가슴 아프게 했어. 내 조카, 네가 직접 키워낸 아들이 너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계획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나는 그를 막기에는 너무 늦었어. 용서해다오, 수아야. 내가 더 일찍 나서지 못한 것을 용서해다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나는 개의치 않고 계속 읽었다. 그래서 나는 매우 명확한 유언을 남겼어.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남겼어. 북한산의 별장, 1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주식. 전부 너의 것이야, 수아야. 전부.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는 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이 유일한 조건을 반드시 완수해야만 해. 여기서 편지는 멈췄다. 나는 고개를 들어 의아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다른 서류 하나를 꺼냈다. 조건은 여기 있습니다, 이 여사님.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여사님, 오빠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사님은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지만 먼저 그 결장에서 3달 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단 하루도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여사님 아들이 여사님께 한 모든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서명한 모든 서류, 모든 사기, 모든 거짓말. 여사님의 오빠는 여사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여사님의 것을 되찾고 진실을 증명할 무기를 가지기를 바라셨습니다. 나는 침묵했다. 머릿속이 돌아가지 않았다. 화로운 저택에서 3달 동안 지훈이의 죄를 수집하라고? 무엇을 위해서? 그와 맞서기 위해서?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왜 이건우 오빠가 나에게 이런 것을 시키는 거죠? 왜 그냥 돈을 주지 않은 거죠? 나는 갈라지고 부서지는 목소리로 작게 물었다. 정 변호사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이 서려 있었다. 여사님의 오빠는 여사님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사님. 그는 여사님께서 복수심에 불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여사님께서 생각할 틈도 없이 아들을 용서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을 보호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내거신 겁니다. 여사님께서 진실을 똑바로 보고 일어난 일에 대해 직면하며 여사님의 존엄을 되찾을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요. 그의 말은 나를 꿰뚫었다. 그가 울었다. 나는 원래 정말 김지훈을 용서할 생각이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굶주리고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의 엄마였으니까. 엄마는 항상 용서하니까 영원히.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검은 무언가. 6주 동안에 버려진 삶 속에서 자라난 위험하고도 친숙한 감정, 분노가. 만약 제가 거절하면요? 내가 물었다. 만약 제가 이 조건을 이행하고 싶지 않으면요? 정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그 유산은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될 것입니다. 여사님은 한 푼도 받지 못하실 겁니다. 여사님의 오빠는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적어두셨습니다. 받아들이거나 포기하거나. 나는 다시 편지를 보았다. 내 더러운 손, 부러진 손톱, 하수구 냄새가 나는 옷, 발치에 놓인 재활용 캔 봉투, 내가 몇 주 동안 잠잤던 벤치, 그리고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만약 제가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요? 만약 서류들이 모두 파기되었다면요? 여사님의 오빠는 그 전까지 생각하셨습니다. 정 변호사가 대답했다. 그분이 생전에 고용한 흥신소 팀이 이미 사본, 녹음, 증언들을 모두 수집해 두었습니다. 전부 별장 안에 금고에 있습니다. 여사님은 그저 그것들을 검토하고 정리한 다음 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이건우는 나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기회를 주었다. 단지 돈을 되찾는 것만이 아니라 비바람을 피할 곳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그는 나에게 내 목소리, 내 진실, 내 정의를 되찾을 기회를 준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깊은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만약 내가 해내지 못하면, 만약 그 증거들을 보는 것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면
만약 김지훈과 마주하는 것이 내게 남은 인간성마저 파괴한다면 모르겠어요. 못하겠어요. 나는 작게 인정했다. 내가 그렇게 강한지 모르겠어요. 정 변호사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따뜻하고 인간적인 행동이었다. 너무 오랫동안 아무도 나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아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다. 이 여사님의 오빠가 편지 마지막에 한 구절을 더 쓰셨습니다. 아마 지금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나에게 다른 종이 한 장을 건넸다. 마지막 쪽이었다. 나는 눈물이 흐려진 눈으로 읽어 내려갔다. 수아야, 만약 네가 망설이고 있다면, 만약 네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한 가지를 기억해 줬으면 해. 너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이야.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너는 겨우 16살이었지만 엄마처럼 나를 돌봤어. 엄마가 아프셨을 때 너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엄마를 돌봤어. 불평 한마디 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너는 아들을 위해 다시 일어섰어. 그 강인함은 사라지지 않았어, 수아야. 그저 잠들어 있을 뿐이야. 이제 그 강인함을 깨울 때야.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야. 증오를 위해서가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해서야. 너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네 인생은 싸울 가치가 있으니까. 항상 그랬어. 사랑한다, 수아야. 살아있을 때 직접 말해주지 못해 미안해. 이제 네가 누구로 살지 결정할 차례야. 포기하는 여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서는 여자로 살 것인가.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오후의 차가운 공기가 폐 속을 가득 채웠다. 공원의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새소리, 생명이 내 주위에서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그 생명의 일부였다. 나는 아직 살아있었다. 눈을 뜨고 정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확고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웃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마치 한숨 놓았다는 듯이. 그럼 가시죠. 이 여사님, 제가 여사님을 새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임시집이요. 그가 나를 부축해 일으켰다. 내 다리는 떨렸지만 나는 굳건히 섰다. 몸을 굽혀 그 빈 캔 봉투를 집어들었다. 정 변호사가 이상하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여기 버려두셔도 될 텐데요, 여사님? 아니요. 내가 대답했다. 이것이 내가 어디에서부터 다시 일어섰는지 상기시켜 줄 거예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근처에 주차된 검은색 고급 세단으로 향했다. 차는 아주 고급스러웠고 윤이 나게 검은색이었다. 나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하지만 정 변호사가 내게 차 문을 열어줄 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혐오하는 기색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내가 차에 오르기를 기다렸다. 나는 뒷좌석에 앉았다. 좌석은 아주 부드럽고 편안했다. 새 가죽 냄새가 났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느꼈다. 아직 희망은 아니었다. 완전히는 아니었다. 하지만 무언가 싹트고 있었다. 아주 작은 무언가.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무언가. 차가 출발했다. 우리는 공원을 떠났다. 벤치를 떠났다. 빈 캔들을 떠났다. 내 6주간의 지옥 같은 삶을 떠났다.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음식을 찾아 헤매던 그 거리들, 잠잤던 그 산과 건물들, 내가 투명인간이 되었던 그 장소들. 나는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혼잣말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차는 내가 모르는 거리를 달렸다. 우리는 도심을 떠나 낡은 아파트들과 금이 간 보도블록들을 뒤로했다. 이제 풍경이 바뀌었다. 집들은 더 커졌고 정원은 더 푸르렀으며 담장은 더 높아졌다. 이곳은 또 다른 세상이었다. 내가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세상. 정 변호사는 조용히 운전했다. 가끔 백미러를 통해 나를 흘끗 보았다. 내가 아직 그곳에 있는지 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나는 창밖을 보며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긴장되고 두려웠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다.
30분 후 차가 사유지로 접어들었다. 보안 시스템이 갖춰진 검은색 철문이 있었다. 정 변호사가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천천히 미끄러지듯 열렸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았다. 그 별자는 정말 거대했다. 3층 높이의 옅은 색석재 건물에 거대한 통유리창이 달려 있었다. 앞마당에는 분수대가 있는 정원이 있었고 깔끔하게 정돈된 나무들이 서 있었다. 진입로는 흰색 자갈로 깔려 있어 오후 햇살 아래 반짝였다. 넓은 계단이 화려한 돌문으로 이어졌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내 오빠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다. 예전에 두 칸짜리 아파트에서 나와 부대끼며 살았던 이건우. 잠잘 곳이 없어 나와 같은 방에서 비좁게 잤던 그 어린 소년이 이제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다니. 여사님의 임시 거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차가 계단 앞에 멈추자 정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고개를 들어 창문들과 발코니들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과분하고 비현실적이었다. 오빠가 혼자 여기서 살았나요? 내가 물었다. 지난 5년 동안은요. 정 변호사가 대답했다. 사모님께서 돌아가신 후로는 재혼도 안 하셨고 자녀도 없으셨습니다. 이 집은 그분의 피난처이자 노력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이제 여사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계단을 올랐다. 한 계단 한 계단이 너무나 무거웠다. 문 앞에 도착하자 정 변호사가 열쇠 뭉치를 꺼내 나에게 건넸다. 이제 이것은 여사님의 것입니다. 현관문, 서재, 침실, 모든 것이요. 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아들었다. 묵직한 것이 현실이었다.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안은 더욱 놀라웠다. 현관은 넓었고 대리석 바닥에 2층으로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이 있었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천장에서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늘어져 있었다. 가구들은 아주 값비싸 보였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마치 아직 누군가 살고 있는 것처럼. 청소 아주머니가 주 2회 오십니다. 정 변호사가 설명했다. 3달 동안 계속 오실 겁니다. 정원사도 있고요. 필요하시면 요리사도 부를 수 있습니다. 비용은 모두 지불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사님은 그저 이곳에 머물며 조건을 완수하시면 됩니다. 그는 나를 데리고 집을 구경시켜 주었다. 거실은 터무니없이 넓었고 가죽 소파와 우아한 벽난로가 있었다. 부엌은 아주 현대적이었고 가전제품들은 잡지에서나 불법한 것들이었다. 식당에는 12명이 앉을 수 있는 긴 식탁이 있었다. 서재에는 책들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쌓여 있었다. 여사님 오빠의 서재는 2층에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서 정 변호사가 말했다. 금고는 그곳에 있습니다. 여사님께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내 심장은 더 빨리 뛰었다. 우리는 긴 복도로 들어섰고 끝에 방이 하나 있었다. 정 변호사가 문을 열었다. 넓은 서재였다. 창문은 뒷정원을 향해 있었고 짙은 원목 책상과 깔끔하게 정돈된 서류들이 선반에 놓여 있었다. 벽에는 금고가 박혀 있었다. 비밀번호는 이 봉투 안에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밀봉된 다른 봉투를 나에게 건넸다. 안에는 흥신소가 수집한 모든 자료, 서류, 녹음, 사진, 여사님께서 진실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사님 아들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계획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나는 봉투를 받았지만 열지 않았다. 아직 대가 아니었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언제 시작해야 하죠? 내가 물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여사님께는 석 달 전체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90일 동안입니다. 천천히 보시고 천천히 소화하신 다음 단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 변호사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걱정이 서려 있었다. 이 여사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여사님 아들이 이미 유산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시 멈췄다.
내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김지훈 씨가 사흘 전 유언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여사님 오빠가 유언을 작성할 당시 정신이 온전치 못했고 조종당했다고 주장하며 유사는 가장 가까운 혈육, 즉 조카인 자신에게 상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물론이지. 김지훈은 물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는 물론 이것마저 빼앗으려 할 것이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유산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정 변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여사님 오빠의 유언은 완벽합니다. 유언 작성 당시 3명의 변호사가 입회했고 이건우 씨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맑았다는 의사의 증명서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조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사님 아들이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곧 그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 다리가 풀려 서재 책상 앞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을 감았다. 못하겠어요. 나는 작게 말했다. 그를 마주할 수 없어요. 그를 다시 볼 수 없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정 변호사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힘있었다. 그리고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자원과 법적 지원이 있습니다. 진실이 여사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게다가 여사님은 아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정직함입니다. 나는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굳건히 나를 마주 보았다. 여사님 오빠가 생전에 여사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여사님. 그는 여사님께서 본인께서 아는 사람 중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름길을 택하지 않고 대가가 크더라도 항상 옳은 일을 고집하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는 여사님을 믿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여사님께 남기신 겁니다. 여사님께서 그것을 잘 활용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사님은 부패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요. 그의 말은 내 마음을 깊이 움직였다. 눈물이 또다시 터져 나올 뻔했지만 나는 참았다. 울 때는 지났다. 강해져야 할 때였다. 이제 뭘 해야 하죠? 내가 물었다. 오늘은 쉬십시오. 샤워하시고 식사하시고 진짜 침대에서 주무십시오. 내일부터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하십시오. 저는 모레 다시 와서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명함입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무엇이든요. 그는 나에게 명함을 건네주었고 나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정 변호사는 나와 악수하며 작별 인사를 한 뒤 떠났다. 나는 그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차가 출발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혼자 남았다. 이 큰 집에서 홀로 내 생각들과 홀로 마주하며 내가 아직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이 기회와 홀로 마주하며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서재를 돌아다니며 선반의 책들을 만져보고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았다. 이건우의 젊은 시절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기억 속의 그 작은 아이와 같았다. 그리고 우리 둘이 10대 때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나는 이 사진을 기억하지 못했다. 우리는 아주 행복해 보였다. 단결된 모습이었다. 우리는 가족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그 금고를 바라보았다. 모든 진실이 그 안에 있었다. 김지훈이 나에게 한 모든 일,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증거. 나는 그저 봉투를 뜯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면 되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지금은 아니었다. 나는 먼저 기운을 좀 차려야 했다. 먼저 인간다운 기분을 느껴야 했다. 서재를 나와 2층을 둘러보았다. 침실이 여러 개 있었고 모두 가구가 완비되어 있었고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나는 복도 끝에 있는 방을 선택했다. 커다란 창문이 정원을 향해 있었다. 침대는 아주 컸고 흰 침대 시트는 구름처럼 부드러워 보였다. 딸린 욕실로 들어갔다. 예전 내 집의 침실보다도 컸다. 깊은 욕조와 샤워 부스가 분리되어 있었고
4번이 거울이었다. 샤워기 꼭지를 틀어 물을 나오게 했다. 따뜻한 김이 욕실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 더러운 옷을 벗었다. 몇 주 동안 입었던 그 옷을. 나는 바닥에 놓인 더러운 옷을 바라보았다. 구역질이 났다. 그 옷들이 상징하는 모든 것에 구역질이 났다. 내가 겪었던 모든 일에 구역질이 났다. 샤워실로 들어서자 뜨거운 물이 몸에 닿는 것이 구원 같았다. 나는 울었다. 마침 내 나는 실컷 울도록 나 자신을 허락했다.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위해 울었다. 내가 겪은 고통을 위해 울었다. 길거리에서 보낸 밤들을 위해 울었다. 굶주림을 위해 울었다. 추위를 위해 울었다. 배신을 위해 울었다.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다. 그리고 샤워를 시작했다.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아플 때까지 세게 문질렀다. 머리를 3번 감았다. 지난 몇 주 동안 남은 모든 흔적을 씻어내고 싶었다. 다시 깨끗해지고 싶었다. 다시 나 자신이 되고 싶었다. 욕실을 나와 은색거리에 걸린 부드러운 수건을 잡았다. 거울을 보며 나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살이 빠지고 늙었고 눈가에 새로운 주름들이 늘었다. 하지만 내 눈빛 속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예전에는 없었던 무언가. 결에 습관을 두르고 아래층 부엌으로 내려갔다. 냉장고를 열자 음식들이 가득했다. 신선한 식빵, 치즈, 과일, 우유. 내 배가 크게 울었다. 나는 아주 큰 샌드위치를 만들어 그 자리에서 개걸스럽게 먹었다. 앉지도 않고 거의 씹지도 않고 삼켰다. 너무나 맛있었다. 내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배를 채운 후 위층으로 올라가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침대 시트는 아주 매끄러웠고 매트리스는 적당히 단단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6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정말 잠들었다. 두려움도 추위도 굶주림도 없이 사람답게 잠들었다. 몇 시간 후 깨어났을 때 달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매일 그 금고를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 오빠가 옳았으니까 내 안에서 잠들어 있던 힘을 깨울 때였다. 내 삶을 위해 싸울 때였다. 이번에는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햇살에 잠에서 깼다. 한순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높은 천장, 우아한 커튼,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보며 기억이 떠올랐다. 별장, 유산, 오빠,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몸은 여전히 쑤셨지만 다른 종류의 통증이었다. 길바닥에서 잠자던 통증이 아니라 몸이 회복되고 있는 통증이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커피를 끓였다.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나는 평화를 느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으니까 금고를 열어야 했다. 진실을 봐야 했다. 커피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에 앉아 정 변호사가 준 봉투를 꺼냈다. 뜯어보니 종이 한 장이 있었다.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 6자리 숫자. 내 생일이었다. 금고 앞으로 걸어가 숫자를 입력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에는 서류철이 아주 많이 들어있었다. 모두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첫 번째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내가 서명했던 서류들의 사본이었다. 그날 변호사들이 집에 와서 나에게 강제로 서명하게 했던 그 서류들. 나는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조항들을 보았다. 빼곡하게 적힌 작은 글씨들. 내가 읽지 못했던 부분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 모두 여기에 있었다. 백지 위에 검은 글씨로. 나는 명의 이전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다. 은행 계좌 권한을 넘기는데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다. 나 자신을 파멸시키는 서명을 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 글씨들은 일부러 알아보기 어렵게 쓰여 있었다. 법률 용어들은 빙빙 돌려 말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나를 속였고 조종했다. 그리고 나는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함정에 빠졌다. 두 번째 서류철을 열었다.
사진들이었다. 김지훈이 법정 출두 몇 달 전 변호사들을 만나는 사진들. 김지훈과 박아영이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진들. 축하 파티 사진. 날짜는 내가 서명한 지 이틀 후였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와인잔을 들고 나의 몰락을 축하하고 있었다. 내 손이 떨렸다. 계속 보았다. 더 많은 것이 있었다. 작은 녹음기가 하나 있었다. 그것을 책상 위에 컴퓨터에 연결하고 헤드폰을 꼈다. 김지훈의 목소리였다. 그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 변호사 중 한 명과 합법적으로 보여야 해. 엄마가 의심하면 안 돼. 서류는 복잡하게 써야 해. 그래도 서명할 거야. 엄마는 항상 내 말을 들으니까. 그 목소리는 칼처럼 나를 꿰뚫었다. 내 아들이었다. 내 아들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내 아들이 나를 장애물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더 많은 녹음이 있었다. 그 중 하나는 박아영의 목소리였다. 그 늙은 할망구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그 집은 우리 것이어야 해. 그 돈은 우리 것이어야 해. 이제 그에게 그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줄 때가 됐어.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마치 실체적인 무게를 가진 것처럼 느껴졌다. 누군가 칼로 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계속해서 서류들을 넘겼다. 흥신소 보고서였다. 김지훈이 어떻게 그 악덕 변호사들을 찾아냈는지, 어떻게 가짜 정신감정보고서를 돈으로 사서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증명했는지, 어떻게 증인들을 매수하여 내가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건망증이 심하며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고 말하게 했는지 자세히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 모든 세부 사항이 몇 달 동안, 심지어 몇 년 동안 계획된 단계들이었다. 내 아들은 나를 어떻게 파멸시킬지 연구했고 그는 성공했다. 나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정원을 보았다. 푸른 하늘, 공기가 필요했다. 공간이 필요했다. 이 모든 것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내 심장이 순식간에 빨라졌다. 아무도 약속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현관문의 렌즈를 통해 밖을 보았다. 보이는 광경에 내 피가 얼어붙었다. 김지훈이었다. 그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박아영이 그의 옆에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었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우월감이 걸려 있었다. 내 손이 문고리에 닿았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을 본 후에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김지훈이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더 초조하게. 엄마? 안에 있는 거 알아요? 문 열어줘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 내가 채워주던 그 목소리. 침대맡에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던 그 목소리. 이제는 너무나 차갑고 계산적이며 심지어 위협적이기까지 했다. 나는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문 안 열어. 내가 문 너머로 크게 말했다.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침착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문 밖에서 박아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 유산은 원래 네 것이 아니잖아. 네가 여기서 뭘 할 자격이 있어? 나는 모든 권리가 있어. 내가 대답했다. 이건 우리 오빠가 나에게 남긴 거야. 모든 것이 합법적이야. 내 것이하고. 그 삼촌은 완전히 미쳤어. 김지훈이 문 밖에서 소리쳤다. 네가 정말 이 돈을 다 삼킬 수 있다고 생각해? 너도 미친 거야? 나는 이미 고소했어. 내 변호사팀이 반드시 유언을 무효로 만들 거야. 그때가 되면 내가 널 여기서 쫓아낼 거야. 예전에 널 집에서 쫓아냈던 것처럼. 그의 말은 마치 주먹처럼 내 심장을 강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가 모르는 패를 가지고 있었다. 진실을, 증거를 그를 파멸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버려, 지훈아. 내가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네가 어떤 것도 빼앗아 가게 두지 않을 거야. 꿈도 꾸지 마. 문 밖이 잠시 침묵했다. 이어서 발소리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자동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도 그들이 같다. 잠시 동화는 같다. 나는 서재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펼쳐진 서류들을 보았다. 탁자 위에 흩어져 있는 증거들, 탐욕과 배신을 기록한 종이들. 내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칭호가 아니었다. 완전히는 아니었다. 그것은 각성이었다. 이해였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결이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이번에는 절대로 안 된다. 이어진 하루 종일 나는 자료를 정리했다. 복사하고 백업하고 중요한 부분을 표시했다. 그 녹음들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머릿속에 새겨질 때까지. 모든 거짓말, 모든 배신, 내 아들이 나를 희생시키기로 결정했던 모든 순간. 밤이 되자 나는 최종 파일을 정리해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에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자료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이었다. 복수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추구할 것인가, 내 아들을 파멸시킬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나 자신을 보호할 것인가. 그날 밤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다.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오빠를 생각했다. 이건우를 생각했다. 그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 생각했다. 단지 돈만이 아니었다. 집만이 아니었다. 내가 필요했던 것은 이것이었다. 나는 진실을 봐야 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했다. 나는 교묘하게 계산된 희생자였다. 이제 내가 알게 되었으니, 증거를 가지게 되었으니 나는 내가 누구로 살지 결정해야 했다. 맹목적으로 용서만 하는 엄마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마침내 반격할 줄 아는 여자로 살 것인가, 숨어버린 희생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당당히 맞서는 생존자로 살 것인가. 나는 눈을 감고 어둠 속에서 작게 말했다. 고마워, 이건우. 나를 잊지 않아줘서 고마워. 이 기회를 줘서 고마워. 오랫동안 처음으로 나는 희망 같은 것을 느꼈다. 힘 같은 것을 느꼈다. 정의 같은 것을 느꼈다. 이제 내 차례였다. 날마다 나는 그 서류들 속에 파묻혀 지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위층 서재로 가서 읽고 분석하고 메모했다. 서리철을 하나씩 열 때마다 새로운 배신이 드러났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도 드러났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내가 다시 누구로 될 수 있는지. 어느 날 오후 마지막 몇 개의 서류들을 검토하던 중 나는 특이한 것을 발견했다. 법률 서류도 녹음도 아니었다. 금고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작은 나무 상자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꺼내 열었다. 안에는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아주 많은 편지들. 모두 이건우가 쓴 것이었다. 모두 나에게 보내는 것이었지만 한 번도 붙여지지 않았다. 내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집어들었다. 날짜는 10년 전이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싸운 직후였다. 우리를 완전히 갈라놓았던 그 싸움. 나는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수아에게 우리가 서로에게 모진 말을 내뱉으며 소리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네. 내가 널 통제광이라고 부르고 네가 날 이기적인 망난이라고 부른 지 석 달이 지났어. 1000번도 더 전화하고 싶었지만 내 자존심이 막았어. 난 항상 체면을 중시했지. 너도 알잖아.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해. 나는 네가 나를 위해 해준 모든 것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무너졌을 때 너는 겨우 16살이었지만 엄마처럼 나를 돌봤어. 너는 학교를 그만두고 일했어. 내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희생했어. 그런데 나는 단 한 번도 너에게 제대로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 용서해다오, 수아야. 이 체면만 아는 바보를 용서해다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나는 한 통 한 통 읽었다. 수십 통이나 되었다. 매년 한 통, 때로는 한 해에 두세 통. 모든 편지에서 이건우는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추억을 이야기하고 죄책감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5년 전에 한 편지에서는 김지훈에 대해 쓰고 있었다. 내가 네가 잘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했어. 사생활 침해라는 건 알지만 직접 전화해야 했지만
나는 여전히 겁쟁이였어. 흥신소가 네 아들에 대해 보고했어. 그 아이가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 아이가 결혼한 그 여자에 대해. 수아야, 나는 걱정돼. 나는 재앙이 일어날 징조를 보았어. 그 아이의 눈빛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 있었어. 예전의 나처럼. 하지만 더 나빴어. 가능하다면 나는 네가 그 아이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네 재산을 보호하라고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설교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한 후에 나는 자격이 없어. 내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이거 너는 이미 알고 있었다니. 그는 이 모든 것을 예견했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나에게 경고하려고 했다. 나에게 이 유산을 남기고 이 도구들을 남기고 너무 늦기 전에 나 자신을 보호할 기회를 준 것이었다. 또 한 통의 편지가 있었다. 마지막 편지. 날짜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2주 전이었다. 수아야,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들이 마침내 너를 찾아냈다는 뜻이고 네가 내 집에 있다는 뜻이고 네가 모든 증거를 보았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네가 마침내 진실을 알았다는 뜻이겠지. 아프다는 것을 알아. 네 아들이 너를 배신하는 것을 직접 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 나를 믿어다오 수아야. 나도 그 조사 보고서를 보았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하지만 너는 봐야만 해. 너는 이해해야만 해. 왜냐하면 너는 항상 너무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뒤돌아보지 않고 용서를 택할 것이 분명하니까. 너는 아이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할 것이고 너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잘못을 네 탓으로 돌릴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안 돼. 이번에는 네가 똑바로 봐야 해.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희생자야. 너는 정의를 받을 자격이 있어. 복수가 아니야. 정의야. 이 둘은 달라, 수아야. 복수는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정의는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어. 네가 어떤 길을 택할지 스스로 결정하렴. 하지만 어떻게 되든 나는 내가 항상 너를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 너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이야. 진심으로 후회한다. 살아있을 때 네 눈을 보며 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못한 것을. 사랑한다. 수아야. 영원히 사랑해. 이제 네 인생을 살아라. 네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삶을 살아라. 빼앗겼던 그 삶을, 네가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 삶을. 영원히 너를 그리워하는 동생, 이건우.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어 상자 안에 다시 넣었다. 나는 울었다. 나와 이건우가 놓친 모든 것을 위해 울었다. 자존심 때문에 도둑맞은 그 세월을 위해 울었다.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을 위해 울었다. 우리가 서로에게 주지 못했던 호응들을 위해 울었다. 하지만 감사하며 울기도 했다. 그가 침묵하는 동안에도 내 동생은 나를 돌봐주었으니까. 멀리서도 그는 나를 보호해 주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가 죽은 후 그는 나에게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었다. 눈물을 닦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건우의 말이 옳았다. 나는 결정해야 했다. 복수인가 정의인가? 파괴인가 치유인가? 징후인가 존엄인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다.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릴 적 두 팔 걸려 나에게 달려오던 김지은. 사춘기 때 내가 학교에 데리러 오는 것을 창피해하던 김지은. 성인이 되어 가식적인 미소로 박아영을 소개하던 김지은. 법정에서 경멸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던 김지은. 한 푼도 가질 자격 없어. 이 이기적인 늙은 할망구.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김지은이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다 그였을까? 한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많은 사랑과 그토록 많은 증오를, 그토록 많은 다정함과 잔인함을 동시에 품을 수 있을까? 새벽 3시 나는 일어났다. 아래층 서재로 내려가 불을 켰다. 컴퓨터 앞에 앉아 빈 문서를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나는 모든 것을 써내려갔다. 내 감정들, 내 발견들, 내가 말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모든 말들. 글자들이 강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밤새도록 동이틀 무렵이 되어서야 내가 몇 시간 동안 글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쓴 것을 읽었다. 김지훈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하지만 나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먼저 다른 것이 필요했다. 계획이 필요했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이 계획을 준비했다. 정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내가 발견한 것들을 알리고 법적 선택지를 물었다. 그는 내가 김지훈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를 사기, 조종, 노인에 대한 재정적, 학대로 고소할 수 있었다. 그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다. 그의 명성을 파괴할 수도 있었다.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이 여사님? 정 변호사가 그의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아드님과 법정 싸움을 하고 싶으십니까? 왜냐하면 일단 시작되면 이것은 공개적인 추문이 될 것이고 아주 더럽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인정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결정은 아드님과의 미래 관계뿐만 아니라 여사님이 누구인지를 정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여사님은 어떤 여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의 말은 며칠 동안 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나는 어떤 여자가 되고 싶을까? 이 질문은 나를 따라다녔다. 한밤중에 깨어나면서도 생각했고,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했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도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정원을 산책하던 중 나는 이전에 알아채지 못했던 구석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돌 의자가 하나 있었고 그 위에 작은 명판이 박혀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수아에게 희생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내 누이. 언젠가 내가 널 이곳으로 데려올 거야. 언젠가 내가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해줄 거야. 네 동생 이건우. 나는 그 돌 의자에 앉아 다시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해의 눈물이었다. 이건우는 나를 위해 이곳을 만들었다. 이 장소, 이 기회, 이 순간을 그는 언젠가 내가 이곳에 앉아 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해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김지은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내 목소리, 내 진실, 내 존엄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은 선을 긋고 이제 충분하다고 말하고 그들이 나에게 한 일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항상 그랬다는 것을. 나는 새로운 명확함을 가지고 서재로 돌아왔다. 다시 그 서류들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들을 보면서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았다. 그것들을 보면서 목적의식을 느꼈다. 나는 모든 것을 신중하게 정리하고 사본을 만들고 중요한 날짜를 표시하고 핵심 문장을 밑줄 긋고 완벽하고 반박할 수 없는 파일을 만들었다. 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준비됐어요. 내가 말했다.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싶어요. 김지은과 대면하고 싶어요. 하지만 소리치거나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할 거예요.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선택권을 줄 거예요. 어떤 선택권이죠? 정 변호사가 물었다. 옳은 일을 할 선택권이요. 실수를 인정할 선택권. 사과할 선택권. 내가 그를 용서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만약 그가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때는 법정에서 만나는 거죠. 법이 결정하게 할 거예요. 정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것은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들은 것 중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여사님. 여사님 오빠가 여사님을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내가 대답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길 바라요. 확실합니다. 그가 단언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해가 나무들 뒤로 지면서 정원을 황금빛 오렌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오랫동안 처음으로 나도 나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 진정으로 중요한 그곳이. 내일 다음 단계가 시작될 것이다. 내일
나는 김지훈을 이곳으로 초대하여 공식 회의를 가질 것이다. 이 집에서 증인들과 변호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든 회가 탁자 위에 펼쳐질 것이다. 나는 그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것이다. 그가 생각했던 그 이기적인 늙은 할망구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길거리에 버렸던 그 나약한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수와 살아남은 여자, 다시 일어선 여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 이제 내가 말할 차례였다. 이번에는 온 세상이 내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회의는 오전 10시에 잡혔다. 정 변호사가 일찍 와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우리는 넓은 식당을 회의실로 꾸몄다. 길고 긴 나무 식탁 위에는 서리철과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모든 증거는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증명은 표시되어 있었다. 만발의 준비가 끝났다. 나는 공증인 1명과 변호사 1명을 불렀다. 정 변호사가 추천한 한의원 변호사였다. 그녀는 재정 사기와 노인 학대 사건 전문 변호사였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이 회의에 무게가 실렸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었다. 이것은 공식적인 절차였다. 공식적이고 엄숙한. 나는 객실 옷장에서 찾은 심플한 원피스를 입었다. 이건 왜 아내가 남긴 것 같았다. 몸에 잘 맞았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거울을 보았을 때 나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이곳에 온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처럼 보았다. 눈빛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고 어깨는 더 이상 축 처지지 않았다. 나는 똑바로 서 있었다. 굳건하고 단호하게. 준비가 되었다. 10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기대감이었다. 정 변호사가 문을 열려갔다. 김지훈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를 박아영과 그들의 변호사 2명이 따랐다. 나는 그들을 알아보았다. 법정 출두날 그 2 변호사.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데 도움을 주었던 그 2 변호사. 김지훈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새 궁궐에서 아주 잘 지내시는군요. 그가 비꼬듯이 말했다. 어머니 것이 아닌 돈을 즐기고 계시는군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평온하고 침착하게. 정 변호사가 그들을 식당으로 안내하며 식탁 한쪽의 의자들을 가리켰다. 우리는 다른 쪽에 앉았다. 소환지처럼 경계가 분명했다. 그들은 나를 대적했지만 이번에는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지훈 씨가 삼촌의 유언을 무효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훈 씨가 이 유산이 지훈 씨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훈 씨를 초대했습니다.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저는 아무것도 볼 필요 없습니다. 김지훈이 내 말을 끊었다. 제 변호사들은 유언이 무효라는 것을 증명할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 있는 돈 한 푼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김지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내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나 자신도 놀랐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동안 입 다물고 들으세요. 내 평생 딱 한 번만 제 말 잘 들으세요. 박아영이 튀어나왔다. 네가 뭔데? 감히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 너는 겨우 2주 전만 해도 길거리에서 자던 늙은 할망구일 뿐이잖아. 맞아요. 내가 그녀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나는 길거리에서 잤어요. 왜냐하면 당신 남편이 나를 거기에 버렸으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떻게 그 지경까지 갔는지, 그리고 누가 진정한 주범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정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철을 열었다. 내가 서명한 서류 사본을 꺼내 김지훈 앞에 놓았다. 이것들은 8개월 전 당신이 당신 어머니께 서명하게 한 서류들입니다. 바라보시겠습니까? 김지훈이 대충 훑어보았다. 이건 법률 서류예요.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서명한 겁니다. 자발적으로요? 내가 물었다. 당신이 엄마에게 그것이 엄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속였을 때 이것이 자발적이라고요? 당신이 혼란스러운 조언들과 세부 사항에 숨겨진 함정들을 사용했을 때 이것이 자발적이라고요?
당신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계약을 만드는 악덕 변호사들을 고용했을 때 이것이 자발적이라고요. 저는 속이지 않았습니다. 김지훈이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가 스스로 늙어서 정신이 흐려진 겁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를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한의원 변호사, 그 여자 변호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지훈 씨, 우리는 당신이 이 사기극을 몇 달 동안 계획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당신이 당신 어머니를 어떻게 조종할지 변호사와 논의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사진들은 그분이 서명한 이틀 후 당신들이 축하 파티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재정 보고서에는 당신이 지하 사채업자들에게 수억 원의 도박 빚을 져서 돈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 같은 침묵이 돌처럼 식탁 위에 내려앉았다. 김지훈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박아영의 미소는 굳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하게 헛기침을 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김지훈이 말을 더듬었다. 정 변호사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김지훈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합법적으로 보여야 해. 엄마가 의심하면 안 돼. 서류는 복잡하게 써야 해. 그래도 서명할 거야. 엄마는 항상 내 말을 들으니까. 김지훈이 맹렬히 일어섰다. 이 녹음은 어디서 난 거야? 이건 사생활 침해야. 이건 불법이야.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한의원 변호사가 대답했다. 당신 삼촌이 흥신소를 고용했습니다. 모든 자료는 합법적으로 취득되었습니다. 게다가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서류철을 꺼냈다. 내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다. 열어서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김지훈이 변호사들과 비밀리에 만나는 사진. 김지훈이 고금리 사채업자들에게 현금을 받는 사진. 김지훈이 도박장에서 수천만 원을 잃는 사진. 박아영이 내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는 사진. 박아영이 고급 스파에 가는 사진. 내가 길거리에서 잘 때 박아영은 인스타그램에 자랑하고 있었다. 당신은 빚을 졌어. 내가 아들의 눈을 보며 말했다. 엄청난 빚을 졌어. 그 위험한 사람들에게 빚을 졌어. 그래서 당신은 해결책이 내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라고 결정했어? 내 단독주택, 내 노후 자금, 내 존엄. 당신은 나를 길거리에 버렸어. 김지훈, 나는 당신의 친엄마야. 당신에게 생명을 준 사람. 당신을 혼자 키워낸 사람. 당신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한 사람.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쓰레기를 줍게 했어.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김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변했다. 작아졌다. 저는 어머니가 어디 친척 집에라도 가실 줄 알았어요. 저는 어머니가 방법을 찾으실 줄 알았어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반복했다. 내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당신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 김지훈. 당신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 당신은 그저 돈만 원했을 뿐이야. 당신이 법정에서 나를 보았을 때, 판사가 선고했을 때, 당신은 나를 쓰레기처럼 보았어.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어. 내가 이기적인 늙은 할망구라고 했어. 기억해? 김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변호사들은 긴장하며 눈빛을 교환했다. 박아영은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두려움이었다. 나는 당신을 파멸시킬 수 있어. 내가 계속 말했다. 나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사기죄, 횡령죄, 사문서 위조죄, 위증교사죄. 이 죄목들이면 당신을 5년에서 10년 동안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거야. 박아영도 도망치지 못할 거야. 당신들 둘 다 모든 것을 잃을 거야. 당신들의 자유, 명성, 미래. 당신은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김지훈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들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들을 바라보았다. 내 아들, 그의 아내, 변호사들. 이건 왜 말이 떠올랐다. 복수인가, 정의인가, 파괴인가, 치유인가. 모르겠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직 모르겠어. 누구를요? 김지훈이 혼란스럽게 물었다. 당신을요. 당신을 봐요.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 선택권을 줄게요. 유일한 기회. 당신이 한 모든 일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완전한 자백서에 서명하고 집을 나에게 돌려주고 훔쳐간 돈을 내 계좌로 송금하고 그리고 사과하세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만약 제가 그렇게 한다면요? 김지훈이 물었다. 그럼요? 그럼 나는 고소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사적으로 합의할 거야. 나는 내 것을 되찾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서로 간섭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적어도 파멸로 치닫지는 않을 거야. 만약 제가 거부한다면요? 나는 그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만약 당신이 거부한다면 내일 이 서류들은 검찰청으로 보내질 거야. 맹세컨대 김지훈, 나는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당신에게 대가를 치게 할 거야.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야. 정의를 위해서야. 더 이상 어떤 엄마도 아들 때문에 나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 안의 분위기는 칼날처럼 팽팽했다. 김지훈의 변호사들이 그의 귀에 속삭였다. 다른 변호사는 긴장하며 서류 사본들을 뒤적였다. 박아영의 손은 식탁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다. 결정할 시간이 얼마나 있죠? 김지훈이 마침내 물었다. 70일 시간입니다. 정 변호사가 대답했다. 사흘 후 이 여사님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김지훈이 일어섰다. 박아영과 변호사들이 그를 따라 일어섰다. 그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문으로 향했다. 문을 나서기 전 김지훈이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다. 후회 같기도 했고 아니면 그저 두려움 같기도 했다. 나는 더 이상 내 아들의 마음을 읽을 줄 몰랐다. 엄마, 그가 작게 말했다. 법정 출두 후 그가 나를 그렇게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혹시 제가 죄송해요.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이 모든 것에 죄송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현관에 서 있었다. 정 변호사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 여사님. 정말 완벽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인정했다. 너무 피곤해요. 정상입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워하셔야 합니다. 아드님에게 아드님이 당신에게 결코 주지 않았던 것을 주셨으니까요. 아드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관대한 일입니다.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의침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았다. 이건 내 벤치, 하늘. 나는 김지훈이 어떻게 결정할지 생각했다. 그가 내가 준 기회를 잡을까? 아니면 나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붙일까? 하지만 그가 어떻게 결정하든 나는 이미 내 결정을 내렸다.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묵묵히 견디는 여자가 아니다. 나는 이수하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였다. 항상 그랬다.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사흘이었다. 7시간의 기다림. 1분이 평생처럼 느껴졌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매일 밤 몇 번씩 깨어나 김지훈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지 생각했다. 그가 내 제안을 고려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의 자존심이 이성을 압도할까? 정 변호사가 매일 전화했다. 소식 있습니까? 아직요. 나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다. 김지훈의 침묵은 숨 막힐 듯 했다. 이것이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옳은 일을 할 용기를 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와 싸울 더 많은 변호사를 찾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정원을 걷거나 이건우가 나를 위해 만든 돌 의자에 앉아 그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위안을 찾았다. 그의 무언의 사랑 속에서 나에 대한 그의 믿음 속에서 그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내가 김지훈과 마주할 수 있다고 믿었고 존엄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기를 바랐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위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오늘은 최종 기한이었다.
만약 김지훈이 오후 6시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일찍 정 변호사가 고소를 제기할 것이다. 그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일단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면 멈출 수 없다. 내 아들은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파멸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결정을 남은 평생 동안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일까?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나는 커피를 끓여 부엌에 앉아 시계를 보았다. 오전 8시. 아직 일용 시간이 남아 있었다. 전화는 탁자 위에서 조용히 나를 응시하며 나에게 그런 깡이 있는지 없는지 묻는 듯했다. 오후 2시. 전화가 울렸다. 정 변호사였다. 이 여사님, 방금 아드님 변호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김지훈 씨가 여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단독으로, 변호사 없이, 두 분만이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멈췄다. 단독으로요? 네. 그가 당신과 어머니와 아들로서 대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 변호사에게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위험은 있지만 어쩌면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일은 중개인 없이 직접 마주보고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괜찮으시다면 만일을 대비해 저는 집 안다른 방에 있겠습니다. 좋아요. 잠시 침묵 후 내가 대답했다. 4시에 오라고 하세요. 이어진 2시간은 정말 고통스러웠다. 옷을 3번 갈아입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할 말을 연습했지만 모든 말이 공허하게 들렸다. 당신을 배신한 아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당신이 키워냈지만 당신을 길거리에 버린 아이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4시 정각 김지훈이 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다가영도 변호사도 없었다. 그 혼자였다. 그는 달려 보였다. 매우 지쳐 있었고 초췌해 보였다. 그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다. 정 변호사가 그를 들여보내고는 서재로 물러섰다. 우리 둘만 거실에 남았다. 우리는 소파에 마주 보고 앉았다. 침묵이 무겁고 어색했다. 둘 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마침내 김지훈이 입을 열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솔직하게 말해. 내가 간단히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둑이 터진 강물처럼. 어머니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에요. 도박빚, 도박장, 사채업자. 저는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돈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그 깡패들이 저를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갚지 않으면 저를 해치고 아영이까지 건드리겠다고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집을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예금을 생각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저만큼 그 돈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만큼 급하지 않을 거라고요. 나는 거기 살고 있었어, 김지원. 내가 말했다. 그곳은 내 집이었어. 알아요. 지금은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저는 문제 해결책만 보였어요. 저는 어머니가 그 후에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길거리에 나앉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정말 어머니가 방법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어머니를 도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았어.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했어. 모두가 핑계를 댔어. 모두가 사라졌어. 나는 공원 벤치에서 잠잤어. 쓰레기통에서 주운 것을 먹었어. 너무 춥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무서웠어. 그런데 당신은 내 침대에서 잠자고 내 집에서 내 돈을 쓰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어. 느꼈어요. 김지훈이 말했다.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억눌렀어요. 저는 저 자신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너는 강해. 너는 살아남을 거야. 저는 저 자신을 속여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으니까. 그럼 다가영은? 그녀도 느꼈을까? 김지훈이 시선을 내렸다. 아영이가 처음 그 아이디어를 냈어요. 제가 빚을 졌다고 말했을 때 어머니 집을 노리자는 생각을 낸 건 아영이었어요.
어머니 돈을 노린 것도 아영이었고, 변호사를 찾은 것도 아영이었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도 아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도록 뒀어요. 제가 동의했고, 제가 서명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속였어요. 잘못은 모두 저에게 있어요. 어머니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법정에서 나에게 그렇게 말했어? 내가 물었다. 몇 주 동안 나를 괴롭히던 그 질문. 왜 내가 아무것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내가 이기적인 늙은 할망구라고 말했어? 김지훈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제가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일이 옳다고 저 자신을 설득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를 적으로 만들어야만 제가 어머니께 한 일을 정당화할 수 있었어요. 만약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어머니로 저를 키워낸 여자로 보았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악마화했어요. 어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고통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더 편했으니까요. 그의 말은 내 마음을 찢어놓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기 때문이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 거짓 이야기를 지어내는지. 그럼 지금은? 내가 물었다. 지금은 나를 어떻게 봐? 김지훈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붉고 부어 있었다. 지금은 어머니가 제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제 배신을 이겨내고 살아남았어요. 어머니는 다시 일어섰어요. 어머니는 이 유산을 찾아냈어요. 어머니는 존엄을 가지고 저를 마주했어요. 증거를 가지고 침착하게. 만약 저였다면 저는 벌써 자살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어머니의 자비에 자격이 없어요. 이건 자비가 아니야. 내가 대답했다. 정의야. 이 둘은 달라. 자비는 무조건적인 용서지만 정의는 대가를 치르고 상처를 치유하고 진실을 인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야.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전부야. 할게요. 김지훈이 말했다. 자백서에 서명할게요. 집을 어머니께 돌려드릴게요. 돈도 전부요.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해서 제가 한 일을 인정할게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 삶에서 사라질 거예요. 저는 어머니 앞에 나타날 자격이 없어요. 그 부분은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내가 내 삶에 당신이 있기를 원하는지 아닌지 결정할 거야. 당신이 할 일을 다 하고 정의를 완수하면 그때는 어쩌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우리는 용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저 옳은 일을 하라고 요구할 뿐이야. 김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서명하기를 원하세요? 내일 아침 10시 이곳에서 공증인 입회하에 정 변호사와 한 변호사도 함께 할 거야. 모든 것이 공식적이고 모든 것이 증거로 남을 거야. 그리고 당신은 나와 함께 은행에 가서 훔쳐간 돈을 다시 내 계좌로 송금해야 해. 한 푼도 남김없이. 그럴게요. 그가 말했다. 맹세해요, 엄마. 이번에는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가 일어섰다. 떠날 준비를 하는 듯 했다. 문으로 걸어가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엄마, 언젠가 저를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했다. 길거리에서의 밤들, 굶주림, 모욕, 고통. 하지만 어릴 적 그를 생각하기도 했다. 우리가 가졌던 아름다운 시간들. 그가 될 수 있었지만 포기하기로 선택했던 아들의 모습. 모르겠어, 김지연.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약속을 지키고 옳은 일을 하고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당신이 변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때는 어쩌면 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거야. 아주 많은 시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엄마. 아주 작은 기회라도 줘서 고마워요. 그는 떠났다. 나는 거실에 홀로 남았다. 정 변호사가 서재에서 나왔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나는 인정했다. 긴장되고
슬프고 안도감이 들어요. 모든 것이 뒤섞여 있어요. 정상입니다. 방금 아주 놀라운 일을 해내셨습니다. 아드님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면서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나는 지난 몇 주보다 훨씬 더 잘 잤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쉽지 않았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공정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김지우는 제 시간에 도착했다. 그는 모든 서류에 서명했다. 완전한 자백서, 집소유권 이전 서류, 합의서, 모든 것을 한혜원 변호사가 꼼꼼히 검토했고 공증인이 모든 서명을 인증했다.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사실이었다. 나는 내 것을 되찾았다. 이어서 우리는 은행으로 갔다. 김지우는 수억 원의 노후, 자금을 내 계좌로 다시 송금했다.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정말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이겼다. 하지만 이것은 승리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한 잔의 끔찍한 잔의 끝이자 새로운 잔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 안에서 싹트고 있는 새로운 시작의 느낌. 은행 업무를 마친 후 김지훈이 나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저는 도움을 받을 거예요, 엄마. 심리상담, 도박 중독자 모임. 저는 저 자신과 마주할 거예요. 언젠가 제가 준비가 되면, 그리고 어머니도 준비가 되시면 저는 뭔가 새로운 것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새로운 관계, 정직한 관계를요. 행운을 빌어, 김지훈. 내가 진심으로 말했다. 정말로. 하지만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해. 나는 치유해야 하고 나 자신을 다시 찾아야 해. 알겠어요. 잘 가세요. 잘 가, 아들. 그는 떠났다. 나는 인도에 서서 얼굴에 쏟아지는 햇살을 느꼈다.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처음으로 나는 괜찮을 거라고 느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나는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은행에 간 날로부터 6달이 지났다. 김지훈이 서류에 서명하고 모든 것을 나에게 돌려준 지 6달이 지났다. 내가 집과 돈뿐만 아니라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되찾은 지 6달이 지났다. 나의 존엄, 나의 목소리, 나의 인생. 나는 예전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너무 많은 추억, 너무 많은 그림자가 있었다. 나는 그 집을 어린아이 2명이 있는 젊은 부부에게 세를 주었다. 그들은 집을 소중히 여겼고 집안은 웃음소리와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 머물렀다. 이건의 별자네. 처음에는 이것이 임시 거처라고 생각했다. 석 달 후에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곳은 내 집이 되었다. 나는 오빠가 이곳에 모든 구석구석에 모든 세부 사안에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마치 그렇게 많은 세월을 놓친 후 마침내 그의 곁으로 돌아온 것처럼. 나는 몇 가지 변화를 주었다. 방 하나를 내 작업실로 바꾸었다. 젊었을 때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아주 좋아했지만 결혼 후 책임이 생기면서 포기했다. 이제 나는 매일 그림을 그린다. 풍경화, 정물화, 단연간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색깔로 표현한다. 아주 치유되고 아주 자유롭다. 나만의 것이다. 나는 또한 계획을 시작했다. 나를 아주 기쁘게 바쁘게 만드는 계획. 이건우가 나에게 남긴 유산의 일부를 사용하여 나는 새로운 삶재단이라는 재단을 설립했다. 재정 사기나 가족에게 버림받은 고령 여성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임시거처, 무료 법률 상담,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힘을 되찾고 나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 처음으로 온 여성은 김영숙 씨였다. 70세. 딸이 집을 판 후 그녀를 아주 열악한 요양원에 버렸다. 그녀를 보았을 때 나는 내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 고통, 잘못된 사람을 믿은 수치심. 이제 김영숙 씨는 재단이 찾아준 아름다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변호사들이 그녀의 돈을 되찾아 주었다.
그녀는 아주 행복했다. 정말로 행복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들에게 서류에 서명하라고 속임을 당한 강미옥 씨, 사위에게 사기를 당한 최수진 씨. 모두가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모두가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 살아남았고 모두 싸우고 있었고 모두 자신의 가치를 기억하고 있었다. 가끔 생각한다. 이건우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그가 아주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그가 나에게 이 재산을 남긴 이유라고 생각한다. 단지 내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고 내 비극을 변화로 바꾸기 위해서. 김지훈과는 거의 연락하지 않는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메시지를 보낸다. 상담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6개월 동안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스스로 돈을 벌고 있다. 그는 박아영과 이혼했다. 박아영은 사치와 쉬운 돈 없는 삶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 김지훈에게는 어쩌면 그것이 최선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다시 친밀한 어머니와 아들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내 마음속 한 부분은 시도해보고 싶어 한다. 여전히 그의 어머니인 그 부분은. 하지만 다른 부분은 깨진 것은 완전히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저 재건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시간, 인내, 그리고 양측의 의지가 필요하다. 현재 나는 이 거리를 즐기고 있다. 이 공간이 그가 그의 길을 가고 내가 내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준다. 어제 나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받았다. 등기우편이었다. 여러분이 내가 모르는 법률사무소에서 보낸 것이었다. 나는 정원에 있는 이건우가 만든 돌의자에 앉아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이건우가 마지막 지시를 남겼다고 적혀 있었다. 비밀 조합. 내가 유산을 상속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공개될 수 있는 조항. 만약 이 6개월 동안 내가 원래의 조건을 지켰다면, 내가 그 증거들을 잘 활용했다면, 내가 파기가 아닌 정의를 추구했다면, 그러면 추가적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그가 나에게 주고 싶었던 무언가. 편지 안에 밀봉된 봉투가 동봉되어 있었다. 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열쇠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이건우가 직접 쓴 쪽지 한 장. 수아야, 만약 네가 이 쪽지를 읽고 있다면 네가 옳은 일을 했다는 뜻이야. 네가 존엄을 가지고 고통에 맞섰다는 뜻이야. 네가 복수가 아닌 정의를 추구했다는 뜻이야.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수아야. 항상 그랬어. 이 열쇠는 중앙은행 금고의 열쇠야. 뒷면에 번호가 있어. 그곳에 마지막 놀라움이 있어. 내가 수십 년 동안 너를 위해 모아둔 것.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고 너를 돌보는 것을 멈춘 적이 없다는 증거. 우리가 말하지 않을 때조차도 즐겨라, 수아야. 그것을 잘 활용해. 그리고 항상 기억해.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강해. 너는 살아남았어. 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야.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동생, 이건우. 나는 읽는 내내 울었다. 감사의 눈물, 사랑의 눈물, 상실의 눈물. 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눈물이었다. 이건우는 정말 세심했다. 이 부분까지 생각했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다. 내가 더 많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아껴주고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고 나 자신을 믿지 않을 때조차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했기 때문에. 내일 나는 은행에 가서 그 금고를 열어 이건우가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이 마음, 이 사랑, 이 결코 진정으로 끊어지지 않았던 연결고리. 그저 잠시 동안 침묵했을 뿐이었다는 것을. 나는 돌 의자에서 일어섰다. 정원을 산책했다. 바람이 나무들을 스쳐 지나갔고 새들이 노래했다. 해가 지면서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느끼고 이 모든 것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6달 전에 그 여자를 생각했다. 길거리에서 빈 캔을 줍던 여자. 스스로가 투명인간이라고 느끼던 여자. 자신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끼던 여자.
그리고 지금의 나를 생각했다. 이 정원에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림을 그리고 창조하며 살아있는 나를. 이 지경까지 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다. 몇 번이나 고통이 너무나 무거웠다. 하지만 나는 견뎌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나는 집으로 돌아와 위층 서재로 갔다. 천장 속의 서류철들을 보았다. 그 증거들. 그것은 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태어난 역사였다. 언젠가 나는 이것들을 책으로 써서 내 이야기를 공유할 것이다. 다른 여성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소리치거나 폭력적으로가 아니라 진실로, 존엄으로, 정의로. 나는 창가에 앉아 별들이 밤하늘에 반짝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묻던 질문을 다시 물었다. 만약 이건의 유산이 없었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용기가 있었을까? 그 서류들이 없었다면, 법적 지원이 없었다면 모르겠다. 어쩌면 있었을지도 어쩌면 없었을지도. 하지만 내가 확신하는 것은 세상이 나에게 준 것은 단지 돈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기회를 주었다. 도구를 주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반격할 가능성을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 기회를 잡았다.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놓지 않았다. 이제 내 이야기는 달라졌다. 나는 희생자가 아니다. 나는 생존자다. 나는 투사다. 나는 바닥에서 튀어 올라온 여자. 자신의 삶을 되찾은 여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되찾도록 돕는 여자. 이 모든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더 많은 여성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이야기들이 바뀌어야 하며 더 많은 생명들이 감동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는 준비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준비되었다. 나는 일어서서 서재의 거울로 걸어갔다. 나 자신을 보았다. 정말로 나 자신을. 오랫동안 처음으로 나는 내가 보는 모습을 좋아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눈빛 뒤에 있는 것. 목적, 생명.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도 던지는 질문. 6달 전 이건우가 편지에서 나에게 물었던 그 질문. 만약 당신이라면 내가 한 일을 할 용기가 있을까? 당신을 해친 사람들과 맞설 용기가 있을까? 학애가 아닌 정의를 추구할 용기가 있을까? 바닥을 친 후 반등할 용기가 있을까? 용서하되 결코 잊지 않을 용기가 있을까?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삶을 재건할 용기가 있을까? 당신에게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란다. 당신이 깊은 어둠 속에 있었다면 내 이야기를 기억해달라. 탈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달라. 이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달라.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다. 항상 그랬다. 영원히. 그리고 절대로 자신의 삶을 되찾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